섭별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제 나는 법원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판사가 그랬다. 원고 패소입니다. 보증금 환급 청구 기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전 재산 2억 8천만 원. 남편이 죽어라 일해서 사모은 시골 땅을 팔아 만든 돈. 그게 한순간에 증발했다. 실버빌라라는 곳에 입주 보증금으로 넣은 지 1년 만이다.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최순덕. 올해 69이다. 평생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 40년을 그 좁은 좌판 앞에 앉아 살았다. 무릎은 망가지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다. 겨울엔 손이 얼어서 잔돈을 못 집었고 여름엔 땀이 눈에 들어가 앞이 안 보였다. 그래도 버텼다.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남편은 3년 전에 갔다. 암이었다. 병원에 너무 늦게 갔다. 돈이 아까워서였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땅만은 지켜라.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300평짜리 밭이었다. 남편이 젊었을 때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산 거였다. 언젠가 여기에 집 짓고 살자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혼자가 됐다.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다. 며느리와 손주 둘.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사이였다. 전화는 가끔 왔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그게 다였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시장 좌판은 70 가까이 되니 버티기 힘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서 채소 떼어오는 일. 저녁 8시까지 앉아있다. 파리한 잔돈 세는 일.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무릎에서 물이 찼다. 허리는 조금만 숙여도 쑤셨다. 병원에서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좌판을 정리했다. 40년 동안 내 자리였던 그곳을 떠나는 날. 옆 좌판 언니가 울었다. 순덕아,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살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서 쉬어야지 뭐. 그런데 막상 집에 오니 할 일이 없었다. 집은 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좁았지만 혼자 사니 더 넓게 느껴졌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아침 드라마가 나온다. 점심 드라마가 나온다. 저녁 드라마가 나온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일요일 오후였다. 아들이 왔다.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주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할머니, 10살 큰 손주가 안겼다. 8살 작은 손주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뒤졌다. 먹을 게 없었다. 혼자 사니 장을 잘 안 봤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싶었는데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밥 먹고 왔어요. 그래도 애들이 배고플 텐데. 애들 과자 챙겨왔어요.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과자 봉지를 건넸다. 손주들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같이 놀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과 나는 이미 먼 사이가 된 것 같았다. 아들이 거실 탁자에 뭔가를 꺼내 놓았다. 팸플릿이었다. 표지에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다. 행복한 노후의 시작, 그린힐스 실버빌라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엄마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뭔데? 실버빌라요. 요새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노인들 전용 아파트 같은 거. 나는 팸플릿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노인들은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깨끗했다.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 같았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이 돼서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거기 많이 가시는데 진짜 좋대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고. 나는 팸플릿을 내려놓았다. 나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거기 가. 엄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너네가 모시면 되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봤다. 며느리는 손주들 쪽을 쳐다봤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농담이야. 너네도 바쁜데 어떻게 나까지 챙기겠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실버빌라가요.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자주 올 수도 있고. 자주 온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았다. 지금도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실버빌라 가면 더 안 올 게 뻔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다. 얼마나 하는데? 그게요. 입주 보증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한 2억 5천 정도요. 2억 5천.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됐다. 나한테 그런 돈 어딨어.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땅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될 것 같은데요. 땅.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라던 그 땅.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아버지가 노후 자금이라고 했어. 엄마 지금이 노후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데서 편하게 사시라고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남편도 이 돈으로 편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 땅을 팔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자리가 금방금방 찬대요. 며느리가 또 거들었다. 어머니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완전 만족하신대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 가족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팸플릿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노인들, 깨끗한 시설, 행복해 보이는 일상. 과연 저게 진짜일까? 밤이 됐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냥 외롭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외롭다. 손주들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외롭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남편 땅을 팔고 싶다고. 부동산 사장이 직접 와서 서류를 봤다. 아주머니 여기 땅 좋은데요. 요즘 이쪽 개발 얘기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한 2억 8천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2억 8천. 남편이 평생 모은 돈. 300평 밭이 2억 8천이 됐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한 달 후 땅이 팔렸다.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들어왔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다. ATM 기계 앞에서 잔액을 확인하는데 눈물이 났다. 이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땅 팔았다.
실버빌라 알아봐라. 엄마 진짜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아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실버빌라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다. 도시를 벗어나니 산과 들이 나왔다. 한적했다. 조용했다. 여기서 살면 좀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린힐스 실버빌라는 언덕 위에 있었다. 하얀색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정문에 경비가 서 있었다. 로비는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피아노 소리가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우리를 맞았다. 명함을 건넸다. 입주 상담팀 황대리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황대리는 상담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어머님 연세가 69이시고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편이시네요. 저희 시설이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황 대리는 태블릿 PC를 켜서 사진들을 보여줬다. 깨끗한 방, 식당,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문화센터, 뭐든지 다 있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 7시에 기상방송 나가고요. 8시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9시부터는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체조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로 나들이도 나갑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상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황 대리가 미소를 지었다. 입주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월 관리비가 50만 원입니다. 식비 포함해서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당연하죠. 퇴소하실 때 전액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보증금 제도로 운영하거든요. 안전하게 맡기셨다가 나중에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전액 돌려준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손해볼 건 없는 거였다. 계약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황 대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사 용지로 10여 장이 넘었다. 글씨가 빽빽했다. 나는 안경을 꺼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다. 여기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릴게요. 황 대리가 형광펜으로 몇 줄을 그었다. 입주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 관리비 50만 원, 퇴소 시 보증금 환급 같은 문장들이었다. 나는 그 부분만 읽었다. 나머지는 읽기 힘들었다. 글씨가 작았고 한자도 많았고 법률 용어도 많았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간단해요. 그냥 입주하시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돌봐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계약서로 하셨어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나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런데 읽을수록 머리가 아팠다. 그냥 믿기로 했다. 황 대리도 친절했고 시설도 좋았고 아들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럼 계약할게요.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님. 황 대리가 계약서를 펼쳤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빨간 도장이 계약서 곳곳에 찍혔다. 남편 땅 팔 때 찍었던 그 도장이었다. 도장을 찍으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월 관리비 50만 원씩 내면 5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5년이면 충분해. 그동안 뭐라도 바뀌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입주일은 2주 후였다. 나는 집을 정리했다. 살림살이 대부분을 버렸다. 남편 옷, 아들 어릴 적 물건들, 낡은 이불, 깨진 그릇,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지만 실버빌라엔 가져갈 수 없었다. 방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사 가는 날 아들이 짐을 실어줬다.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갔다. 평생 살아온 흔적이 트럭 한 대 분량이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2층 창문이 보였다. 저기서 몇 년을 살았지.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았다. 그린힐스 실버빌라에 도착했다. 직원이 나와서 짐을 날라줬다. 내 방은 3층이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다. 깨끗했다. 새 침대, 새 옷장, 새 책상, 모든 게 새 것이었다. 남편 냄새도 없고 아들 흔적도 없는 방이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나갔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새로 시작하는 건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가슴이 답답한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방송이 나왔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넓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다. 나도 줄을 섰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4가지가 나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깨끗해 보였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옆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나는 1년 됐어요. 잘 오셨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뭔가 슬픈 표정이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맛은 괜찮았다. 그런데 혼자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각자 조용히 먹었다. 대화가 없었다. 이상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집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었다. 여기 와서 뭐가 달라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 첫날이니까 그런 거겠지. 익숙해지면 좋아질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꿈을 꿨다. 남편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괭이질을 했다. 내가 다가가 물을 건넸다. 남편이 웃으며 물을 마셨다. 여보, 이 땅 팔지 마. 우리 노후 자금이야. 미안해, 이미 팔았어. 남편의 얼굴이 슬퍼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울면서 깼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실버빌라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7시 기상방송, 8시 식당에서 아침, 9시 체조 시간, 10시 노래교실, 점심 먹고 낮잠, 오후 2시 산책, 저녁 5시 석식, 밤 9시 취침. 규칙적이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사람들과도 조금씩 얼굴을 익혔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깊은 대화는 없었다. 다들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 갔다.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 반찬이 하나 줄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 반찬 4개의 김치였는데 오늘은 반찬이 3개였다.
나물 2가지와 김치, 고기 반찬이 사라졌다. 저기요. 오늘 고기 반찬 안 나와요? 배식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채식의 날이에요. 채식의 날이요? 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은 채식만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입주할 때는 아무도 말 안 해줬다. 나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다. 나물만 먹으니 허전했다. 옆 테이블 할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지난번에 나한테 말 걸었던 그 할머니였다. 입주한 지 일주일 됐죠? 네, 그렇네요. 어때요? 여기 생활? 나쁘진 않은데 조금 심심하긴 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밥 다 먹으면 제 방으로 와요. 3층 308호예요.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일어났다. 나는 궁금했다. 밥을 후다닥 먹고 3층으로 올라갔다. 308호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방은 내 방과 똑같이 생겼다. 침대, 옷장, 책상, 창문. 달라진 건 사진 몇 장이 벽에 붙어 있다는 것 뿐이었다. 앉아요. 할머니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앉았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종이 뭉치였다. 계약서였다. 이거 본 적 있죠? 네, 제가 서명한 거랑 똑같네요. 여기 작은 글씨로 쓰인 거 읽어봤어요? 아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펼쳤다. 여기 봐요. 제13조. 입주자의 퇴소 요건. 입주 후 2년 이내 퇴소 시 보증금의 60%만 환급한다.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40% 공제. 2년 이내 퇴소하면 40%를 떼간다는 말이었다. 2억 5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떼간다는 소리다. 그리고 여기 제15조. 월 관리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대 연 20%까지 50만 원이던 관리비가 6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여기도 봐요. 제20조. 입주자가 외부 병원 이용 시 시설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급 상황 제외. 아프면 마음대로 병원도 못 간다는 소리였다. 이게 다 계약서에 쓰여 있었어요? 네. 근데 글씨가 이렇게 작으니까 누가 읽겠어요. 나도 나중에 안경 끼고 한자 읽어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8개월 됐어요. 여기 온 지 처음엔 좋았어요. 깨끗하고 밥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찬 줄고 프로그램 취소되고 시설 고장 나도 안 고쳐주고. 왜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보증금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관리비만 적당히 쓰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하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다 쓰여 있다고 그래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서명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럼 나가면 안 돼요? 나가려면 보증금 40% 포기해야 해요. 6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2년 채우고 나가려고요. 할머니의 이름은 서금순이었다. 71살.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남편 사망 후 논밭 팔아서 여기 왔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여기 사람들 다 비슷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보증금 넣고 왔는데 속은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갈 데도 없고. 서금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다.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다 쓰여 있었다. 작은 글씨로.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다. 꼭지를 틀어도 찬물만 나왔다. 관리실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3층 312호인데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아, 그쪽 층은 오전에 온수 공급 안 됩니다. 네. 왜요? 에너지 절약 정책이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온수 나갑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지난주에 공지 나갔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났다. 겨울인데 찬물로 어떻게 씻으라는 건가. 복도에 나가니 다른 할머니들도 나와 있었다. 물 안 나오죠? 네. 관리실에서 오전엔 안 된대요. 말도 안 돼. 늙은 사람들이 찬물로 씻으면 감기 걸려. 다들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전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씻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에 내려갔다. 오늘도 반찬이 3개였다. 채식의 날이 아닌데도 고기가 없었다. 나물과 김치와 두부조림. 저기요. 오늘은 채식의 날 아니지 않나요? 배식 아주머니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식단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건강식 위주로 바꿨어요. 건강식이라는 핑계로 비용을 줄이는 거였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서금순 할머니가 옆에 앉았다. 맞죠? 시작됐어요. 뭐가요? 비용 절감. 처음 몇 달은 괜찮게 해주다가 나중엔 이렇게 줄여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래요. 나는 밥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노인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다들 불만이 있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체념한 표정들이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다. 월 관리비 인상 안내. 5월부터 월 관리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0만 원, 10만 원이 올랐다. 나는 계산을 해봤다. 3천만 원 남은 돈으로 60만 원씩 내면 4년 정도 버틸 수 있다. 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줄었다. 방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그게 계약서에 쓰여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 저도 바쁜데. 거기 관리실이랑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나를 거기 보낸 건 자기인데 이제 책임지기 싫은 거였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때 서금순 할머니가 내 방으로 왔다. 순떡 씨, 우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요? 무슨 모임이요? 여기 입주자들 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돼요. 나는 따라갔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할머니 7명, 할아버지 3명이 모여 있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최순덕 씨. 서금순이 소개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이만석이에요. 여기 온 지 1년 반 됐어요. 다른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박영자예요. 1년 됐어요. 다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각자 겪은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관리비가 벌써 2번 올랐어요. 처음엔 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5만 원이에요. 저는 병원 가려고 했더니 허락 안 해줬어요. 여기 계약한 병원으로만 가래요.
근데 거기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줘요. 저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2달째 안 고쳐줘요. 여름에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들이었다. 계약할 때는 좋은 말만 하다가 입주하고 나면 태도가 바뀐다는 것. 비용은 줄이고 관리비는 올리고 불편한 건 방치한다는 것.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솔직히 별로 없어요. 계약서에 다 쓰여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읽은 게 잘못이죠. 그럼 그냥 참고 살아야 해요? 2년만 채우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다들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숨이 나왔다. 2년. 아직 1년 11달이나 남았다. 모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있었으면 땅을 안 팔았을 텐데. 혼자라서 이렇게 된 거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엄마 여기 생활 힘들다. 나갈 수 있을까?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엄마 거기서 조금만 참아요. 보증금 다 날리면 갈 데도 없잖아요. 2년만 채우세요. 아들도 보증금 걱정만 했다. 내 마음은 걱정 안 했다.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 속이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곳에 갇혀 있을까?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옆방에 들릴까봐. 다음날 아침 기상방송이 나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방송에서는 행복하래. 근데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입주한 지 넉 달째였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식사의 질은 계속 떨어졌다. 프로그램들은 하나둘 취소됐다. 노래교실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미술 시간은 아예 없어졌다. 수영장은 고장났다며 폐쇄됐다. 복도 전등도 절반만 켜졌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어두워서 무서웠다.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방 안에 먼지가 쌓였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었다. 예산 문제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관리비는 계속 올랐다. 서금순 할머니와 나는 자주 만났다. 서로 위로가 됐다.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을 전했다. 순떡 씨, 들었어요? 여기 사장이 다른 실버빌라도 운영한대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 실버빌라들이 다 문 닫았대요.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제 아는 언니가 그 실버빌라에 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폐업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했대요. 채권자들한테 압류당했다나 뭐라나. 그럼 여기도? 모르죠. 근데 여기도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비용은 막 줄이고 관리비는 올리고 돈 빼돌리는 거 아닐까요? 나는 두려워졌다. 만약 여기도 갑자기 문 닫으면 내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돈이 날아가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린힐스 실버빌라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찾았다. 행복한 노후 주식회사.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했다. 기사들이 나왔다. 행복한 노후 주식회사 운영 어실버타운 갑작스런 폐업. 입주 노인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거리로. 실버타운 사기 논란, 경찰 수사 착수.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다. 이 회사가 이미 2곳의 실버빌라를 폐업시켰다. 그때마다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입주자들이 고소했지만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돈은 이미 빼돌린 뒤였다. 나는 서금순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인터넷 봤어요. 진짜예요. 이 회사 이미 2번이나 이런 짓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우리는 모임 사람들을 모았다. 15명이 모였다. 내가 찾은 기사들을 보여줬다. 다들 충격을 받았다. 이거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증금은요? 다들 불안해했다. 이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합법이고 박영자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요? 이런 사기치는 회사라는 걸 알려야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우리를 내쫓으면요? 내쫓으면 보증금 돌려줘야죠. 안 줄 거예요. 계약서에 2년 안 채우고 나가면 40% 떼간다고 했잖아요. 다들 말이 없었다. 뭘 해도 손해였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고 나가도 손해였다. 나는 용기를 냈다. 나는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서금순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나도 할게요. 같이 해요. 결국 5명이 함께 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두려워했다. 이해했다. 노인들에게 보증금은 마지막 재산이니까. 우리는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여러 곳에 보냈다. 답장이 온 곳은 한 곳뿐이었다. 지역 신문사였다. 기자가 만나자고 했다. 일주일 후 기자를 만났다. 30대 젊은 남자였다. 우리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겪은 일들을 얘기했다. 기자는 메모를 했다. 이 회사가 이미 2곳을 폐업시킨 전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취재해 볼게요. 기사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기자는 돌아갔다. 우리는 기다렸다. 2주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다. 기자님, 기사는 언제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보류하래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법적 문제요? 계약서가 합법이라서요. 회사에서 고소할 수도 있대요. 결국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실망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 공지가 붙었다. 긴급 공지. 본 시설은 경영난으로 인해 석 달 후 폐업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퇴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졌다. 복도가 술렁였다. 노인들이 공지문 앞에 모였다. 폐업이라니. 보증금은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리실로 사람들이 몰려갔다. 나도 갔다. 관리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우리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보증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가 뭐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회사가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요. 채권단과 협의 중입니다. 채권단. 그 말은 우리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 차례는 나중이라는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회사 방침일 뿐이라서요.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었다. 2억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그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서금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다. 순덕아,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보증금 날아갈 것 같아. 여기 폐업한대.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럼 돈은요? 못 받을 것 같아. 회사가 파산한대. 엄마 그럼 안 되는데. 그 돈 없으면 엄마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이 어디 있어? 남은 돈도 얼마 없는데.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올래요? 너희 집? 네. 일단 급한 대로요. 애들 방 하나 비워줄게요. 아들이 나를 부른 건 3년 만이었다. 근데 기쁘지 않았다.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갈 곳이 없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또 울었다. 70 가까운 나이에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됐다. 남편한테 면목이 없었다. 석 달 후 실버빌라는 문을 닫았다. 입주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갔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았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으로 갔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좁은 방으로 나는 아들 집으로 갔다. 분당 아파트였다. 손주들 방 하나를 내줬다. 좁았다.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다. 그래도 감사했다. 며느리는 환영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싶겠어. 나도 미안했다. 어머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조금만이라는 말 속에 빨리 나가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나는 방 안에만 있었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밥도 혼자 먹었다. 식구들이 다 나간 후에 남은 밥을 데워 먹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나도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이 한 달이야. 애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짐이 됐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들이 내 방에 왔다. 엄마, 미안한데요. 임대 아파트 신청해 볼까요? 임대 아파트? 네. 저소득층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저렴해요. 저소득층? 나는 저소득층이 됐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그래. 알아봐라. 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나를 내보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임대 아파트는 6개월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들 집에 있었다. 투명인간처럼.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보증금은 결국 한 푼도 못 받았다.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재산은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다.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계약서상 하자가 없습니다. 회사의 파산은 입주자 책임이 아닙니다만 계약상 보증금 환급을 보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원고 패소.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입주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연락처도 제대로 주고받지 못했다. 갈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만석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연락도 안 된다며 울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노숙자 쉼터 주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실버빌라 건물은 텅 비었다. 한때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살던 곳. 이제는 유령의 집이 됐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먼지가 쌓였고 정원의 잔디는 말라 있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마지막으로 내 방을 둘러봤다. 석 달 동안 살았던 방. 여기서 꿈을 꿨다. 편안한 노후를 꿈꿨다.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날들을.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나는 짐을 쌌다.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갔다. 정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차를 몰고 와 있었다.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에 탔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분당까지 가는 30분 동안 우리는 침묵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산, 들판, 아파트, 사람들,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상. 나만 추락한 것 같았다. 아들 집에 도착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다. 억지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래. 고맙다. 손주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할머니가 온 게 싫은 모양이었다. 이해했다. 아이들에게 나는 공간을 빼앗는 사람이니까. 내 방은 작은 손주 방이었다. 벽에 만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책상에는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아이 냄새가 났다. 미안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계세요. 제가 다른 데 알아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만이라는 단어가 강조됐다. 빨리 나가라는 뜻이었다. 알겠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가족이라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며느리가 나가고 나는 가방을 풀었다. 옷을 옷장에 걸었다. 사진을 책상에 놓았다. 남편 사진. 젊었을 때 우리 둘이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나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땅 지키지 못했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거실 식탁에 밥이 차려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머니 밥 드세요. 며느리가 불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갔다. 식탁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 둘. 그리고 나. 5명이 둘러앉았다.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들 말이 없었다. 손주들은 밥만 먹었다. 아들은 휴대폰을 봤다. 며느리는 반찬을 집었다 놓았다 했다. 맛있다. 내가 말했다. 분위기를 풀려고.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시 침묵.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밥을 빨리 먹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내가 설거지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밥도 먹었는데.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냥 슬프다. 70 가까운 나이에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방에만 있었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참았다. 며느리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밥도 따로 먹었다. 아침은 식구들 다 나간 후에 먹었다. 점심은 남은 반찬으로 먹었다. 저녁은 일찍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았다. 다 들렸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날카로웠다. 나도 알아보고 있다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알아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래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소리가 커졌다. 뭔가 던지는 소리도 났다.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그래도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내 방에 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엄마, 미안한데. 알아. 다 들었어. 아들이 당황했다. 들으셨어요? 응. 벽이 얇더라.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힘들겠지. 너네 가정도 있는데. 엄마, 제가 임대 아파트 알아볼게요. 저소득 노인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저소득 노인.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 알아봐라.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기자가 많대요. 얼마나? 6개월에서 1년. 1년. 여기서 1년을 더 있어야 한다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못 견딜 거다. 나도 못 견딜 것 같았다. 알았어. 그동안 최대한 조용히 있을게. 아들이 나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 일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같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나는 서금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순떡아? 언니, 나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언니는? 나도 그냥 그렇지 뭐. 고시원에 있어. 고시원? 응. 월 30만 원짜리. 방이 이만큼밖에 안 돼.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았어. 너는? 나도. 소송했는데 졌어. 나도 졌어. 변호사가 그러더라. 회사가 파산하면 받을 방법이 없대.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순떡아, 우리 바보였어. 맞아. 바보였어. 그래도 말이야. 우리 죽지는 않았잖아. 그래. 살아는 있네. 그럼 된 거야. 살아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다. 그래. 살아있다. 아직? 언니, 우리 한번 만날까? 그래. 만나자. 어디서? 시장 앞 카페. 내가 일하던 시장 근처. 알았어. 다음 주 화요일 어때? 좋아. 전화를 끊었다. 만날 사람이 생겼다. 조금 기대됐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아들한테 말하고 나갔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다. 버스를 탔다. 시장 앞에 내렸다. 카페에 들어갔다. 서금순 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다. 할머니는 야위어 보였다. 한 달 만에 살이 빠진 것 같았다. 언니, 순떡아, 왔구나. 우리는 커피를 시켰다.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고시원 생활 얘기를 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 시끄러운 이웃들. 나는 아들 집 얘기를 했다. 눈치, 불편함, 미안함. 우리 인생 뭐하러 이렇게 살았을까?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그래도 언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포기 안 해? 응. 우리가 당한 거 다른 노인들은 안 당하게 해야지. 어떻게? 언론에 알리고,
SNS에도 올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실버빌라 사기 조심하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우리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실버빌라에 있던 사람들을 연락했다. 15명이 모였다. 우리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이 몇 명 왔다. 우리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 사실을 말했다. 기사가 났다. 작은 기사였지만 났다. 실버빌라 보증금 사기. 노인들 전 재산 날려. 기사를 보는데 눈물이 났다.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누군가는 이 기사를 보고 조심할 거다.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우리를 응원하는 댓글이었다. 할머니들 힘내세요. 이런 사기꾼들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게 해야겠어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우리가 한 게 의미가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 사장은 잡혔다. 사기 혐의로. 하지만 돈은 이미 빼돌린 뒤였다.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는데 추적이 안 됐다. 우리는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었다. 법원에서 판사가 말했다. 피고의 사기 행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피고의 재산이 없어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환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하나 실질적 배상 불가. 일부 승소. 하지만 돈은 못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나? 법원을 나오며 서금순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이겼어. 법적으로. 돈은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우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잖아.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라는 게. 할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다. 우리는 피해자다. 잘못한 게 아니다. 6개월 후 임대 아파트 입주 연락이 왔다. 나는 아들 집을 나왔다. 며느리는 웃으며 배웅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드디어 나를 떠나보내는 기쁨. 임대 아파트는 외곽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낡았고 복도가 어두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내 방이었다. 방은 작았다. 원룸이었다.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월세는 10만 원. 관리비 3만 원. 기초생활수급비로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짐을 풀었다. 가방 하나 분량의 짐. 옷을 옷장에 걸었다. 남편 사진을 책상에 놓았다. 여보, 여기가 우리 마지막 집이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나도 웃어보려고 했다. 근데 눈물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맛없었다. 하지만 눈치 볼 필요 없었다. 이게 내 집이니까.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남편이 죽은 뒤 처음으로 별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살아있어. 아직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할 일이 없었다. 어디 갈 데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들. 휴대폰이 울렸다. 서금순 할머니였다. 순떡아, 오늘 우리 복지관에 가보자. 복지관? 응, 노인복지관. 거기 프로그램 많대.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데? 노래교실도 있고, 체조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나 그런 거 못해. 왜 못해?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 무서워. 결국 나는 나갔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다. 건물은 낡았지만 사람들이 많았다. 노인들이 복도를 걸어 다녔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신청하면 돼. 서금순 할머니가 사무실로 나를 데려갔다. 신청서를 썼다. 이름, 주소, 나이, 전화번호.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 원하세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몰랐다. 뭐가 있는데요? 노래교실, 체조, 요리, 미술, 컴퓨터, 영어, 탁구, 당구, 많아요. 나는 노래교실을 신청했다. 옛날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노래교실은 화요일 오전이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다. 노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따라 부르세요. 옛날 노래예요. 우리는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나왔다.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다. 가사가 기억났다.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 남편과 함께 듣던 노래.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옆에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네.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나도 그래요. 노래 부르면 옛날 생각나요.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돈 다 날린 사람들, 다들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웃었다. 노래 부르고 체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었다. 만날 사람이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서금순 할머니가 제안했다. 순떡아, 우리 봉사활동 하자.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우리보다 더 힘든 노인들 있잖아. 나도 힘든데 무슨 봉사를. 그래도 우리는 걸을 수 있잖아. 움직일 수 있잖아.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 할머니 말이 맞았다. 나는 아직 건강했다. 다리도 멀쩡하고 손도 쓸 수 있었다. 그래, 해보자. 우리는 복지관 봉사팀에 신청했다. 매주 수요일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으로. 첫 배달날 도시락 5개를 받았다. 주소 목록을 받았다. 할머니와 함께 돌아다녔다. 첫 번째 집,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다. 8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어머 고마워요. 도시락을 건넸다. 할머니는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거 받을 때마다 세상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드니까. 5집을 다 돌았다. 다들 고마워했다. 우리는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순떡아, 기분 어때? 좋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치? 나도 그래.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의미를 찾았다. 내 삶에. 1년이 지났다. 실버빌라를 나온 지 1년. 나는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여전히 기초수급비로 살았다. 여전히 가난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금순 할머니가 있었고, 복지관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락 배달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실버빌라 관련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다. 보증금 보호장치가 강화된다고. 계약서 작성 시 큰 글씨 의무화. 중요 조항 설명 의무화. 그 뉴스를 보며 울었다. 우리가 한 기자회견이, 우리가 낸 소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거구나. 서금순 할머니한테 전화했다. 언니, 뉴스 봤어? 봤어. 우리가 한 게 헛되지 않았네.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덜 당하겠지. 우리 돈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돈은 다 잃었지만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도 웃어봤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다. 노래교실 날이었다.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나왔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나왔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었다. 서금순 할머니 옆에 앉았다. 밥을 먹으며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고 있었다. 오후에는 도시락 배달을 갔다. 80대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는 반가워했다. 또 왔구나. 고마워.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너희들이 와주니까 살맛나.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누군가에게 살맛을 주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라 직접 끓인 라면. 맛있었다.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으니까.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가족 이야기였다. 엄마와 딸이 화해하는 장면. 나는 아들과 화해했나? 아니,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다. 아들은 가끔 전화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그게 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명절에는 만난다. 아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손주들은 나를 어색해한다. 며느리는 예의상 웃는다. 아들은 바쁘다고 한다. 괜찮다. 나는 이제 아들한테 기대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산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으로 서금순 할머니와 함께 밤이 됐다.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거다. 복지관에 갈 거다. 노래를 부를 거다. 도시락을 배달할 거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이었다. 밝았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함께 보았을 달. 여보, 나 혼자지만 괜찮아. 외롭지만 견딜만해. 가난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 걱정 마. 달을 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살아갈 거다. 지금 나는 70이다. 실버빌라 사기를 당한 지 3년이 지났다.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 강 사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내 돈은 안 돌아온다. 나는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산다. 여전히 기초수급비로 산다. 여전히 가난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서금순 할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우리는 매일 통화한다. 일주일에 3번은 만난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서, 산책하면서, 순덕아, 우리 그래도 살아남았어. 할머니가 말한다. 그래, 살아남았어. 돈은 잃었지만 친구는 얻었어. 맞아.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는 웃는다. 주름진 얼굴로. 하지만 진심으로. 며칠 전 뉴스에서 또 다른 실버빌라 사기 사건이 보도됐다. 또 노인들이 당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싸웠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언니,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 SNS에도 올리고 강연도 다니고. 우리는 지금도 싸운다. 노인 인권을 위해. 실버빌라 사기 방지를 위해.
우리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힘들다. 나이 들어서 싸우는 게. 하지만 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오늘도 복지관에 간다. 노래교실이 있다.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옛날 노래겠지. 젊었을 때 부르던. 집을 나서며 하늘을 본다. 맞다. 구름 한 점 없다. 좋은 날이다. 버스를 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있다. 다들 어딘가로 간다. 병원으로, 복지관으로, 시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도 살아가고 있다. 가난하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 복지관에 도착한다. 서금순 할머니가 먼저 와 있다. 순떡아, 왔구나. 응, 왔어. 우리는 함께 노래교실로 간다. 노래를 부른다. 목소리를 낸다. 살아있다고 외친다. 점심을 먹는다. 웃는다. 수다를 떤다. 하루가 지나간다. 오후에 도시락 배달을 간다. 80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또 왔구나.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 덕분에 살아. 그 말이 나를 살린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본다. 샤워를 한다. 잠자리에 든다. 내일도 일어날 거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살아갈 거다. 남편 사진을 본다. 여보, 나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 거야. 끝까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다. 나도 웃는다. 그리고 잠든다. 꿈을 꾼다. 남편과 함께 밭에 서 있다. 햇살이 따뜻하다. 남편이 손을 잡는다. 수고했어. 당신도. 우리는 웃는다. 꿈속에서 아침이 온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일어난다. 세수를 한다. 밥을 먹는다. 집을 나선다. 오늘도 산다. 내일도 살 거다. 그게 내 복수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상에 대한.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